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서른에 읽는 프로이트, 지은이는 성유미, 이인수입니다. 성유미, 국제정신분석가, 로아 정신분석 클리닉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의료원에서 수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 이인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국제정신분석학회와 미국 정신분석학회가 인정한 국제정신분석가. 현재 청담동 이인수 정신분석 클리닉에서 정신분석을 통한 치료를 하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음은 빙산과 같다. 그중 7분의 1이 물 위로 떠 있다. 불안을 탐험하는 것은 자기 내면을 이해하고 마음 구조를 알아가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서른이 되면 많은 이가 자기 의심과 불안정성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제대로 된 길을 올바로 가고 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살짝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자기 의심은 누구나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의심의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불안을 일으키는 걸까요? 프로이트는 일생에 걸쳐서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프로이트만큼 인간의 불안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성적 욕구가 외적인 좌절 혹은 내적인 억압 등에 의해 해소되지 못하면서 불안으로 변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기에는 이 가설을 거의 포기하고 새로운 해답을 찾았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불안은 장래에 닥쳐올 위험에 대한 반응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경험하는 불안을 5가지 상황으로 정의했습니다. 1. 자기 소멸의 불안. 2. 대상 상실의 불안. 3. 사랑 상실의 불안. 4. 거세 불안. 5. 양심에 따른 처벌 불안. 타고난 본능적 욕구인 성적 욕구, 공격적 욕구는 이 5가지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자신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아는 이런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해 불안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이라는 신호를 감지하면 본능적 욕구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 기제를 작동합니다. 이것이 프로이트의 신호 불안 이론입니다. 불안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실적 상황에 맞는 현실 불안과 현실적 상황에 맞지 않게 크고 강렬한 신경증 불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잘못을 해서 부모님이 혼내고 벌을 줄까봐 불안해하는 것은 현실 불안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이 잘못해서 혼날까봐 처벌 불안에 시달린다면 신경증 불안입니다. 프로이트의 구조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드는 본능적 욕망을 나타내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초자아, 슈퍼에고는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기준을 반영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아, 즉 에고는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현실 세계에서 타협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불안은 무의식 속에 억압된 과거의 경험, 자아와 초자아와의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방아쇠가 되어 발생합니다. 현대 많은 30대가 자신을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비교하며 뒤처지고 있다고 느낄 때 불안을 경험합니다. 이때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비교에서 비롯된 열등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고유하며 성공의 기준도 다릅니다. 자신만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세요. 감정은 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 산채로 묻혀 있다가 나중에 더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서른 즈음에는 이드, 자아, 초자아 간의 내적 갈등이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이드는 더 큰 자유와 개인적 욕망의 실현을 추구하려 하지만 초자아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억제하려 합니다. 자아는 이런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죠. 이 과정에서 감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때로는 불안, 슬픔, 분노, 수치심 같은 강렬한 감정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서른에 접어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모습이 못나 보이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달리고는 합니다. 이런 열등감은 사회적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되고 나이가 들면 그 압박이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 감정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 특히 괴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그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거나 잊으려는 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프로이트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억압된 감정 경험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에 남아있다가 언제든 다시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사라진 듯 보여도 의식에만 떠오르지 않을 뿐 억압된 감정과 갈등, 연관된 기억과 생각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형태의 증상이나 행동, 실수, 꿈 등을 통해 표출될 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심리적 갈등은 의식에서 분리되어 무의식에 남는데요. 히스테리 증상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억압된 경험이나 감정이 다양한 신체 증상이나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프로이트 이론에서 무의식은 인간의 정신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정한 작동 원리를 따릅니다. 그는 그 중에서도 쾌락 원칙과 1차 과정이라는 두 가지 작동 방식을 발견하고 무의식에서 방어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입니다. 무의식은 쾌락 원칙을 따릅니다. 고통을 피하고 본능적인 욕망과 충동을 즉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지요. 현실적인 제약이나 도덕적인 고려는 무시합니다. 무의식은 논리적 일관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인 사고에서는 모순이 허용되고 부정이 없습니다. 무의식에는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규칙이 무시됩니다. 무의식적 욕망은 상징을 통해 표현됩니다. 즉, 무의식적인 내용은 직접적인 형태가 아닌 상징적 이미지나 이야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는 오직 사물의 이미지만 존재하고 이미지가 언어의 역할을 합니다. 무의식은 또한 방어 기제를 통해 작동합니다. 방어 기제는 고통스러운 기억, 충동, 욕망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이를 억압하거나 왜곡해 무의식에 머물게 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억압, 부정, 투사 등이 있습니다. 억압은 내면에서 불편한 감정이나 기억을 없었던 것처럼
무의식 속에 눌러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자체를 부인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투사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갈등, 충동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 마치 그것이 타인의 것인 양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은 우리 마음속 깊이 감춰진 중요하지만 다루기 어려운 감정의 경험들이 저장된 세계라고 할 수 있죠. 무의식에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들이 무질서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감정 경험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향을 미치면 관련된 감정들이 의식의 수면 위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엄격하고 비판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그 부모의 모습이 직장 상사에게 투영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어린 시절의 감정 경험이 현재 다른 대상을 향해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리하고 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 연구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이 욕망과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1차 과정, 즉 욕구와 소망을 추구하려는 힘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적 소망들은 언제나 활동 상태이며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꿈입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꿈은 무의식을 반영하며 욕망과 갈등을 드러냅니다. D씨가 꿈에서 산을 오르는 것은 그의 승진 욕구와 목표를 상징하고 금색 트로피는 그가 원하는 성공과 인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산을 오르는 길이 험난하고 여러 번 미끄러진 것은 그의 불안과 좌절감을 반영합니다. 이렇듯 꿈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인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소망이 꿈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으며 꿈을 해석하면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목적은 무의식적 소망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과거 혹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으로 불편한 경험을 해결하거나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의 재료가 되는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시에 듣는 소리나 감각적인 자극입니다. 잠을 잘 때 배고픔 같은 신체 상태가 꿈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당일 혹은 며칠 전에 경험한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욕구나 좌절 경험 등입니다. 프로이트는 철저하게 꿈꾼 사람의 연상으로부터 나온 해석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연상을 하다 보면 점차 나의 소망과 욕구가 무엇인지가 그려지죠. 꿈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꿈에는 여러분의 욕망이 숨겨져 있고 평소 맨정신으로 마주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감정이 언어화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도 말과 대화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유연상을 통해 마음을 탐색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언어화의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불안을 꼭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불안은 두려움과 달리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피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일기를 써내려가면서 그 원인을 탐구하다 보면 그 불안이 직장 내 갈등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을 언어로 표현하고 분석하면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감정을 숨기고 외면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심리적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억제된 감정은 무의식 속에 남아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감정을 언어화하면 감정이 밖으로 나와 해소될 기회를 얻습니다. 불안은 때로 비언어적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불안을 처리하는 이런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행동화와 외현화입니다. 행동화는 무의식적인 불안을 말이나 생각 대신 실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할 때 갑작스럽게 과도한 운동을 하고 방청소에 몰두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안의 외현화는 자신의 내부 갈등을 외부 대상으로 투사해 그 갈등을 외부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비언어적 표출은 즉각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언어화는 우리가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더 나아가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은 한마디로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와 피분석가는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피분석가는 자유연상을 하고 분석가는 세밀하게 경청합니다. 프로이트는 타인과의 소통, 자기 스스로와 소통,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언어라는 매개체가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프로이트는 여러 히스테리 환자를 만나면서 언어가 가진 마술 같은 힘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테리 증상은 몸에 이상이 없는데도 마비나 경련, 환각을 경험하는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 증상의 원인은 대부분 무의식에 억압된 성적 갈등과 고통스러운 기억들이었습니다. 억압된 기억을 말로 표현하게 하는 카타르시스 기법은 기적처럼 증상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말과 언어, 이는 문명인이 문명인답게 불안을 다루는 핵심 도구입니다. 일기 쓰기나 자신 혹은 믿을 만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불안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법과 같은 치유의 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초기에는 마음을 지형적으로 설명하며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세 개의 층으로 나눴습니다. 의식의 방은 우리가 현재 즉각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합니다. 전의식의 방은 조금만 노력하면 떠올릴 수 있는 기억과 정보가 자리한 곳입니다. 무의식의 방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비밀스러운 방입니다.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감정과 욕구가 여기 감춰져 있죠. 시간이 흐르며 프로이트는 단순한 본능적 욕구만이 무의식에 자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억제하고 통제하려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초자아입니다. 비밀의 방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는 힘이 자리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프로이트는 무의식 속 또 다른 주체인 초자아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의 틀인 구조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마음의 새 주인으로서 욕망을 추구하는 이드, 현실적 조종과 실행을 담당하는 자아, 그리고 금지와 평가를 담당하는 초자아를 제시합니다. 이 세 주인은 각기 목표와 역할이 달라서 서로 충돌하고 타협하며 우리의 내면을 형성합니다.
이드는 원초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주인으로 배고픔, 쾌락, 본능적 충동을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려 합니다. 주로 무의식에 자리하며 성적 본능인 리비도와 공격적 본능인 타나토스가 이드의 두 가지 주요 본능입니다. 초자아는 이드의 욕구가 무분별하게 표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엄격한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규범을 반영하며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억제하지요. 자아는 이드의 충동을 무작정 억누르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이를 적절히 만족시킬 방법을 찾고 동시에 초자아의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애씁니다. 이드, 초자아, 외부 세계 사이에서 타협을 이루려 노력하는 중재자입니다. 프로이트가 자아는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듯 자아는 이드나 초자아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임의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는 자아가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자아가 주도권을 쥐고 이것들의 조화를 이루어 심리적 안정에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프로이트의 구조 이론은 현대 정신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내적 갈등은 이드, 자아, 초자아의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입니다. 쾌락 원칙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반면 현실 원칙은 장기적인 생존과 적응을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키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 원칙에서의 핵심은 즉각적인 만족을 멈추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현실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삶에서 고통과 갈등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 사이의 갈등 외에도 현실 세계의 도전과 마주하며 갈등을 겪습니다. 갈등과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지요. 프로이트는 원래 삶은 어렵다라는 말로 본질적 고통을 직시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삶에서 고통과 갈등은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본능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할 때는 양심이나 사회적 규범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프로이트는 이로 인해 억압된 충동과 욕구들이 무의식 속에서 불안을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연약하고 취약한 곳에서 강점이 탄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약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다뤘을 때, 제대로 치유했을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처나 약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1896년 39세의 프로이트는 처음으로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그의 아버지 야코프 프로이트가 81세의 노환으로 사망합니다. 이때 프로이트는 예상하지 못한 강도의 슬픔과 상실감을 겪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위장장애가 생겼으며 성생활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서 잠을 잘 수 없었죠. 프로이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다시 일깨웠네. 지금 나는 완전히 뿌리가 뽑힌 느낌일세. 이 시기에 프로이트는 또 다른 좌절을 겪었는데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유혹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혹 이론이란 아이가 부모나 타인에 의해서
성희롱이나 성적 트라우마를 받으면 고통스러운 감정이 축적되고 그것이 다양한 신경증을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자신의 아버지가 결코 성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적이 없는데도 프로이트 집안 안에서 히스테리를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유혹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환자들이 이야기했던 성폭행 기억은 실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환상에서 온 것이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정신 분석을 크게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욕망, 즉 이들을 자아가 현실적으로 잘 조종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드는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부르기도 하지만 원초아나 본아라는 한자어도 있습니다.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 근본적인 본능이나 충동의 의미이지요. 무의식적 욕망과 본능적 충동은 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도덕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성적 욕구, 공격성 같은 원초적인 욕망을 반영하며 늘 쾌락 원리에 따라 움직이죠. 진정한 입신양명은 자신의 인격을 세우는 데서 출발합니다. 타인의 가치나 도덕적 기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와 원칙을 세울 줄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입신입니다. 단순한 물질적, 사회적 성공은 오직 본능만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프로이트의 말처럼 진정한 자신이 되려면 원초적인 욕망을 넘어서 정신적 성숙과 도덕적 실천을 통한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성숙한 자아라는 개념은 프로이트의 막내딸이자 저명한 정신분석가인 안나 프로이트가 1936년에 쓴 책 자아와 방어기제에서 잘 드러납니다. 안나 프로이트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자아가 미성숙해서 원초적인 이드의 욕망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사회와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가 점차 성숙해질 수 있다고도 말하죠.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미성숙한 자아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자아가 미성숙할수록 현실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도덕적 기준도 확고하지 않고 충동적인 성향이 커서 무모하게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반면 성숙할수록 이드의 본능적 욕구와 초자아의 도덕적 기준이라는 상충하는 요구들을 중재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중재 혹은 타협입니다. 프로이트는 자아가 이들을 제어하는 것을 기수와 말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자아는 때로 이들을 이끌어야 하지만 때론 이드의 충동을 따라야 할 때도 있다고 말이죠. 안나 프로이트는 현실 검증 능력을 성숙한 자아의 중요한 특징으로 봤습니다. 현실 검증 능력이란 자아가 내면의 갈등이나 환상에 압도되지 않고 외부 현실을 평가하며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충동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씁니다. 예를 들어 현실을 부정하거나 모든 것을 흑백으로 분열해 판단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외부로 투사하거나 누군가를 이상화하든지 혹은 무가치하다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아이들이 상대를 천사나 악마로 보곤 하죠. 성숙한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은 감정적 충동에 휘둘리기보다 문제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성숙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특정 상황에 적절한지, 자신이 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지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부정 같은 미성숙한 방어기제 대신 불쾌한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성숙한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건강한 자아를 통해 이드의 충동을 승화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자 진짜 입신양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권력과 성공, 부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중요한 내면의 가치를 찾고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 30대에 일어납니다.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일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이 말은 우리가 일과 현실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반영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이트는 일이 인간에게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은 단순한 생계 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적 욕구를 승화하고 사회적 위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말했죠. 일이 개인의 본능적 에너지를 승화하는 과정으로서 중요한 통로가 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이 정신적 안정을 찾아나간다고 봤습니다. 또한 일이 인간이 야만스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사회에 섞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한 자기 고유의 전문적인 직업 활동은 특별한 만족감을 주며 자신의 성향과 기질, 본능적인 충동을 승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을 행복에 이르는 길로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프로이트는 이를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일을 통해 개인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직업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이고, 두 번째는 자아 실현과 사회적 기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일에 대한 욕구입니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좌절될 때는 외로운 우울증이 발생하고, 자기 성취의 욕구가 좌절될 때는 죄책감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욕구 충족의 과제가 때때로 충돌하고 갈등 상황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두 영역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와 자신을 실현하고 정의하고 싶은 욕구를 모두 존중하되 상황에 따라 균형을 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일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일을 통해 사람이 자아를 성장시키고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과정에 더 집중했죠. 프로이트는 일을 단지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디에서 재미를 느끼는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기보다 내면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만날 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신경증을 일으킨다고 봤습니다. 인간은 삶에서 다양한 갈등과 불확실성에 직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심리적 갈등이 신경증으로 발전합니다. 프로이트는 이 모호함과 갈등을 직시하고 그것을 수용할 때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는 책임을 포함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책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책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이트도 젊은 시절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학문에 대한 열망과 가족 부양의 책임 사이에서 고민했으며 당시의 사회적 기대와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이 갈등 속에서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자유는 문명이 제공하는 자산이 아니며 오히려 문명은 개인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신경증적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모호함에 대한 불안이 과도하게 큽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분명해야 하고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갈등과 망설임도 없어야 안심이 됩니다. 이들은 모호함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강박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완벽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세심하게 분석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일시적으로 모호함을 줄여줘 불안을 덜 수 있지만 매사를 이렇게 강박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심리적 부담만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증입니다. 따라서 신경증은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에서 온다라는 말은 불확실성에 대한 과도한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병적인 대응이 신경증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프로이트는 어린아이들이 불안과 괴로운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사용하는 중요한 방어 기제를 발견했습니다. 투사와 외현화입니다. 투사의 예를 들면 4살짜리 아이가 동생에게 화가 났을 때 본인이 화를 내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동생이 나한테 화를 냈어 하고 생각합니다. 외현화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지고 나서 이 게임이 너무 엉터리라서 내가 못 이겼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나 무능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게임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며 원인을 외부 환경에 돌리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겪는 부자유함이 외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면의 엄격한 요구를 투사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라고 권합니다. 만일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면 그곳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원인이 나의 내면에 있다면 엄격한 요구와 완벽주의를 현실적이고 유연한 목소리로 바꿔야 심리적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양 문화에서도 책임감과 성숙함을 중요시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대의를 위해 소소한 이익을 포기할 줄 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프로이트는 지성의 목소리가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지성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꾸준하고 끈기 있게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성의 힘입니다. 1914년 프로이트가 60대에 접어들었을 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인 1939년 9월에 눈을 감았으니 그는 세계전쟁의 한복판을 살다 간 것입니다. 전쟁의 참혹함, 냉혹하고 살기등등한 시대 상황에서 그는 인간의 죽음 본능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파괴적 충동을 얼마나 쉽게 제어하지 못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죠. 그럼에도 프로이트는
여전히 이성의 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이성이 인간의 폭력성과 본능을 제어하고 마침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성의 승리를 믿고 따르는 것, 프로이트가 추구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이성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감정에 대한 헤아림이 시작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과 본능을 인식한 후 이성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은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세 가지 주요 원천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병이나 노와 같이 몸에서 오는 고통, 자연재해나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같이 외부 세계의 위협,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포함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 관계에서는 근본적으로 갈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어려움이 정신적 방어 기제를 개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죠.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방어 기제는 자신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의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을 가리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즘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 내면은 자존감이 낮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타인을 이해하고 싶을수록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고 자신에 대한 관점이 어그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타인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른에게는 보다 확실한 자기 보호와 방어 무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계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길러야만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체적인 태도와 감정 인식, 그리고 소통의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전하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 때문에 너무 놀라거나 성내거나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사악하고 멍청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들이 태고적부터 세상을 구성하는 일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과 한계를 정확히 꿰뚫어 봤고 그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인간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때 프로이트가 인간이 고통을 견디기 위한 여러 가지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해 줍니다. 그중 하나가 전환입니다. 자신의 정원을 가꾸라 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이상과 환상을 좇는 대신 현실의 일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스스로 쉴 수 있는 정신적, 정서적 공간을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이트는 삶의 고통이나 불합리로 가득 찬 관계에만 매몰되기보다 과학과 예술 활동을 통해 고통을 건설적인 형태의 에너지나 창의적인 표현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종교와 연결해서 공동체와 사회를 돌보는 행위도 고통의 한가운데에 놓였을 때 좋은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술, 과학, 종교, 그리고 일상적인 전환은 모두 서른이 관계에서 겪는 고통을 감내하고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관계에서 받는 상처와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견디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과 위안의 방식을 통해 삶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확신이 들 때 용감해진다. 이 격언은 1882년 프로이트가 약혼자 마르타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 언급한 말입니다. 당시 그는 마르타와의 깊은 애정과 사랑의 확신을 통해 더욱 대담해지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애정과 지지를 확실하게 느낄 때 더 큰 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분명해지는 존중과 친밀함의 감정은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형성하고 튼튼한 자아 존중감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도 부여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결코 고통에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잃거나 그의 사랑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무력하게 불행해집니다. 프로이트의 이 말은 사랑과 상실의 심리적 차이를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사랑을 잃는 순간,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나 그 사람의 애정을 잃었을 때 우리는 고통에 무력해지고 불행감에 빠집니다. 심리적으로 분리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사람은 중요한 사회적 관계가 끊어질 때 뇌도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라고 느끼며 그 결과 무력감과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서른이 되면 사람들은 단순히 일과 성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지탱해 줄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관계들에서 용기를 얻고 때론 갈등과 불안을 마주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시기가 바로 서른이죠. 프로이트의 투사 개념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과 취약함을 타인에게 투사해 그들의 질투나 공격성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성취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타인이 그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부러워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는 사실 내면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내적 안정감을 키우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른은 여전히 정서적 성숙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자신을 방어하려는 심리로 인해 타인의 질투를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결핍을 상대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 결과 사회적 활동을 줄이거나 SNS 사용을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는 그들의 불안정한 자아와 취약함을 보호하려는 시도이며 그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내적 확신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통찰력을 갖는 것이 타인과의 경쟁과 질투의 틈바구니에서 의연하게 살아남는 최고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 뛰어난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인간 본래의 특성이라는 사실, 질투는 사악한 모습과 행동을 쉽게 동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질투할 때 지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중이니까요. 사람들은 늘 자신의 결핍을 알게 모르게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적 만족이 없는 사람은 성에 대해 말하고 배고픈 사람은 음식에 대해 말하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에 대해 말하고 권력자와 은행가들은 도덕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해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기 성찰과 정신 분석에 대해 언급할 때 자기 솔직함과 내면적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진실한 자기인식과 무의식적 동기에 대한 이해가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프로이트는 연구와 치료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 관계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아내 마르타에게 인간이란 존재는 단지 살아남기에도 이렇게 고달프고 불쌍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이는 그가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불안정함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프로이트는 자기 성찰과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40세 무렵 평생의 연구를 걸었던 유혹이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무척 좌절했지만 결국 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환자에게 무의식을 드러내도록 장려했습니다. 자유연상법을 통해 환자들이 무의식의 진정한 감정과 마주하는 과정을 중요시했습니다. 솔직함이 환자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억압된 기억을 풀어내는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솔직해지는 것이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프로이트는 아마도 이런 말을 들려줄 겁니다. 비밀은 없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는 어떤 인간도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입술이 침묵하더라도 그의 손끝이 말을 한다. 비밀은 신체의 모든 구멍을 통해 새어나온다. 이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입문 강의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비밀을 지키려고 할 때도 무의식적인 욕망과 숨겨진 진실이 신체의 언어와 미묘한 신호를 통해서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작은 결정을 내릴 때는 이성을 따르고 큰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과 직관을 신뢰하라. 프로이트는 우리의 많은 결정이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이성적인 판단만을 믿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봤지요. 이성은 우리가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지만 감정과 직관은 더 깊고 본능적인 결정을 끌어냅니다. 프로이트는 감정적 직관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비롯되며 이를 인간의 진정한 욕망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무의식은 우리의 억눌린 감정이나 깊은 본능적인 욕구를 담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진정한 자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성을 존중하면서도 감정과 직관에 귀 기울이는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 거부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겉으로 끌리고 심지어 멋있어 보이는 일이라 해도 내면에서 어떤 거부감이나 불안감이 올라올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불안과 거부감, 불편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살펴봐야 해요. 무의식적 거부감은 여러분이 특정 길을 피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끌림이 강해도 내면에서 불안이나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프로이트는 자기 성찰을 통해 성숙과 개별화 과정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즉, 과거의 경험을 성찰하고 그것이 현재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과정이 자기 성장의 필수적 요소라는 것이죠. 그는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내어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를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파괴적인 행동 패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현재의 공포증은 과거에 한때 쾌락을 준 것이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나 두려움의 근원이 종종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잘못된 결정에서 비롯된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끊어내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공감과 객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비록 인생의 전반전이 삶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특히 스스로 부실하다고 느껴질수록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와 멋진 후반전을 설계할 수 있으며 앞으로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노년도 꿈꿀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변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단순히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무의식적 의미를 파악하고 현재의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아가 어떤 방식과 모양새로 형성되어 왔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으로 나아가는데 필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서른에 읽는 프로이트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인간은 소우주라고 불릴 만큼 복잡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 속에 있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동물적 본능과 인간적 정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로부터 진화했고 동물적인 모든 속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물적 본능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동물적 본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의식, 탁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그 정신 속에는 이성이나 지성도 들어있고 다른 동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호기심과 도전 정신도 있으며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파괴할 만한 가공할 악마성도 있고 반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차마 보지 못하는 따뜻한 인류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분석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굳이 프로이트식의 분석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현대인들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정신보다는 동물적 본능이 우세합니다. 동물적 본능 중에 가장 큰 것은 식색의 본능입니다. 먹고 살아남아야 하고 짝짓기를 해서 후손을 남기고 싶어 하지요. 심지어 이러한 본능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먹는 행위 자체, 짝짓기를 하는 행위 자체의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죠. 자신의 본능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서 이성으로 그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분주하다는 뜻입니다. 식색의 본능은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능이 인간에게서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감정과 유사한 것들이 일부 고등 동물에게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간의 감정처럼 고도로 분화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의 핵심적인 기능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현재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산속을 걷는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감정이 지금 현재 상황이 뭔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감정의 두 번째 기능은 행동에 대한 촉구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할지 그 바탕이 되는 근거를 제시하고 빨리 행동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가령 부당한 상황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것은 맞서 싸우거나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현재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는 내면의 지시에 가깝습니다. 현대 사회는 감정 과잉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감정적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되면서 우리의 감정을 표출해도 안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의 업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의식의 발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간단한 존재가 아니며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명료한 존재도 아니고 대단히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힘들이 얽혀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과 이성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하나만 꼽자면 속도입니다. 감정은 즉각적이고 신속하며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입니다. 이성은 전두엽을 거쳐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보다 훨씬 느리고 신중하며 의식적이고 정신적인 작용입니다. 감정을 버리고 이성만으로 살아간다면 현실 세계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성을 버리고 감정만으로 살아간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신에 관한 논의에서는 다루어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일단 감정과 기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일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대단히 겁이 많고 민감하고 사나운 개라고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만 느껴져도 사납게 지저댑니다. 안전한 상황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일단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사납게 공격 태세를 갖춥니다. 이러한 개를 집에 키우거나 혹은 데리고 다니면 누구도 나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죠. 삶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개는 너무 힘이 세서 주인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주인이 오히려 개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통섭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령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메타 명상과 메타 마음 경영에서는 초월적 이성이라고 명명합니다. 한 나라에 대통령과 정부가 없는 상태라면 무정부 상태죠. 그러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고 힘의 논리와 정글의 논리가 적용되는 무서운 사회가 됩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현명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바람직한 가치관과 판단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처럼 내 마음속에, 내 정신 속에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초월적 이성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12월 12일 강남역 인근에서 진행하는 사회 책임심 강의 때 이 초월적 이성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